5년 동안 한유진은 완벽함을 믿었죠. 완벽한 남편, 완벽한 가정, 완벽한 일상. 그런 게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정말로 진심으로 믿었던 거죠. 결혼식 때 강태우가 읽어준 편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유진은 나의 천사예요. 평생을 함께 걸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여자예요. 그 말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가 매일 밤 반복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지금은 알지만요. 매일 밤 강태우는 10시 30분쯤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현관에 신발을 나란히 놓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침실로 들어갔죠. 그리고 유진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침실의 불은 항상 희미했어요. 무드 조명처럼요. 그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올리며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세상이 자신을 위해 돌아간다고 믿었어요. 그 부드러운 손길, 그 따뜻한 숨결, 그 다정한 목소리가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던 거죠. 오늘 하루는 어땠어, 우리 유진? 좋았어. 넌 왜 이렇게 좋아? 넌 내가 좋아서지. 넌 내 세상이야. 진짜, 진짜야. 그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밤 밤마다. 침실 속에서만요. 이불 속에서만요. 어둠 속에서만요. 하지만 해가 떠오르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침이 되면 강태우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문을 들고 블랙커피를 마시고 핸드폰을 확인하는 손가락은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자꾸만 분주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곤 했어요. 유진이 아침을 정성스럽게 차려도 그의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는 그의 눈빛은 반짝였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빛처럼요. 유진이 말을 걸어도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야 했어요. 그러면 그제야 돌아봤죠. 마치 다른 곳에서 돌아오듯이요. 그를 보며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라는 이름의 어떤 액체가요. 그리고 11시쯤 되면 그는 반복했습니다. 지수 누나한테서 연락 왔어. 뭔가 일이 생겼대. 혹은 누나 일 때문에 저녁 늦을 것 같아. 혹은 누나 코드를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사랑해. 그 마지막 사랑에는 얼마나 빨리 내뱉었는지. 마치 약속된 신호처럼. 마치 의무처럼. 유진은 처음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돌보는 법이니까요. 태우가 지수를 챙기는 건 좋은 거였어요. 따뜻한 형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달이 몇 번 바뀌자 그 말 한마디가 자꾸만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약속된 신호처럼, 마치 거짓을 가리는 신호처럼, 마치 누군가를 놓아주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한 신호처럼요. 밤이 되면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보곤 했습니다. 옆자리는 늘 식어 있었어요. 냉담하리만큼 말이에요. 그는 저녁 10시를 넘겨야만 돌아왔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정확히 같은 시간에, 마치 타이머를 맞춘 것처럼요. 그리고 돌아오면 마치 무언가 빚을 갚듯이 의무를 다하듯이 아내에게 다정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치 속죄처럼요. 욕실에서 나온 태우는 그녀의 등을 문질러주고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말을 들었죠. 하지만 그것은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행동처럼 몇 번이나 리허설된 연기처럼 말이에요. 그것은 자동 조종 장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진은 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자신이 없었어요. 오직 죄책감만 있을 뿐이었죠.
유진은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존재했어요. 뼛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가시처럼, 매일 밤 자라나는 가시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그녀의 모든 생각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웠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면서요. 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면서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요. 어느 날 오후 유진은 부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불안을 품고 있는 여자들의 이야기들이 빼곡했죠. 남편의 야근, 남편의 비밀 통화, 남편의 변해버린 눈빛, 남편의 거짓된 미소, 남편의 성적, 거리감, 남편의 자주 씻는 습관.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은 더욱 끔찍했어요. 조심하세요. 확인해 보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나도 그랬어요. 결국 유진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렸죠. 글을 써내려갔어요. 남편이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간다. 밖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지나가다 택시를 탔는데 남편 차를 봤다. 같은 주소에 자주 간다. 그곳이 시누이 집이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정말 이상하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거 맞아. 나도 비슷해. GPS 추적기 쓴다고 해봐. 블랙박스 확인해. 그리고 한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녹음기를 차에 몰래 장착해. 그럼 알 거야. 그럼 진짜 알 거야. 유진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롤을 열었습니다. 강태우의 차 키를 복사해둔 종이 한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친구가 해준 거였죠. 친구의 대화 내용도 아직 기억했습니다. 유진아, 안 보여도 괜찮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해도. 그리고 몇 주 전 친구의 조언으로 설치해둔 GPS 추적기의 위치가 저장된 지도가 있었어요. 그 모든 길이 향하는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곳으로. 강지수의 집. 유진은 주소를 여러 번 들여다봤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강지수가 몇 년 전에 사들인 곳이었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산 집. 유명한 건축사진 작가의 집이기도 했어요. 잡지에도 실렸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강지수. 강태우의 누나.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죠. 유진은 지수를 자주 만났습니다. 명절이면 생일이면 무심코 마주치는 일상 속에서요.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 매력적인 목소리,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감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변했어요. 유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죠. 지수의 눈빛이 태우를 향했을 때의 그 강렬함. 형제가 주고받는 눈빛 따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오직 영유한테만 보이는 감정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명절마다, 생일마다,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태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을 때의 그 친밀함도 그렇고요. 처음엔 평범한 형과 남동생의 관계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다시 해석되고 있었어요. 가족 사진 속의 그들의 자세, 명절에 나누던 대화, 심지어 서로를 보는 방식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침묵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의 침묵.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듯한 그 침묵. 유진과 태우 사이에는 결코 그런 침묵이 없었어요. 유진은 강태우의 회사 앞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손에는 카메라. 마음속에는 확신과 공포가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인스턴트 커피를 마셨어요.
맛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데우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신문도 펼쳤습니다. 그가 나왔습니다. 3시간 일찍, 정확히 오후 5시예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 앞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부드럽지도 의무적이지도 않은, 순수하고 간절하고 누군가를 정말 원하는 그런 표정이었죠. 아주 치열하게 뭔가를 참으려는 표정처럼 보였어요. 유진은 그 표정을 본 순간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요. 태우의 차가 움직였습니다. 유진의 차도 따라갔죠.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흘러갔어요. 신호등의 빨간색, 녹색, 노란색, 차들의 후미등, 사람들의 발걸음,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밀집 지역. 거기서 태우의 차가 멈췄습니다. 유진은 주차장 구석에 차를 대고 핸드폰 카메라로 뷰를 잡았습니다. 강태우가 내렸어요. 서둘러서. 마치 누군가를 만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것처럼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그의 걸음은 평상시보다 빨랐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싶은 심정이었을까요? 유진은 핸드폰 추적 어플을 켰습니다. 위치는 12층. 그곳이 바로 지수의 집이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주소였죠. 생일 초대장이 온 곳, 설 명절 인사를 간 곳, 명절마다 시어머니와 함께 올라갔던 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다른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은 이중 생활이 벌어지는 곳이었어요. 유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발을 움직였습니다. 건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1층, 3층, 5층, 7층. 매 층마다 유진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어요. 9층, 11층, 12층.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은 계단을 올랐어요. 심장 박동이 목에 닿아 있었습니다. 12층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손은 흔들리고 있었죠.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자신이 지난 5년을 어떻게 정의할지였습니다. 지수의 집 앞. 호수는 1201호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문, 고급스러운 목재, 고급스러운 잠금장치.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죠. 그리고 목소리. 먼저 들린 것은 강태우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유진이 알던 웃음이 아니었죠. 깊고 자유롭고 정말로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어요.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마치 누군가 앞에서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처럼요. 그 다음은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정하고 몸을 던진 그런 목소리였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근데 지금 당장은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너 없이는 숨을 쉴 수 없어. 진짜.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워졌습니다. 유진은 문틈으로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핸드폰 카메라의 동영상 버튼을 눌렀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봤습니다. 강태우와 강지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죠. 거리는 아주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워서 그것은 형제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인의 거리였죠. 태우의 손이 지수의 뺨을 감쌌습니다. 부드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그녀가 깨질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입을 맞췄습니다. 유진의 카메라에 모두 담겼습니다. 영상은 길었어요.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들이 입을 떨어뜨렸을 때 지수는 태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태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가슴팍에 올려놨습니다. 그 손을 자신의 심장 위에 말이에요. 유진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심장이 멈췄죠. 아니,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리듬을 잃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악마였습니다. 그것은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유진은 3일 동안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죠. 핸드폰 속의 영상을 몇 번이고 재생하고 멈추고 다시 재생했어요. 마치 그렇게 하면 다른 장면이 나타날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요. 하지만 매번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의 키스, 그들의 포옹, 그들의 진짜 모습.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 그들은 10년 동안 이런 관계였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자신은 뭐였던 거죠? 자신이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다는 말입니까? 유진은 강태우와 강지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 본 가족 사진들. 겹겹이 쌓인 기억들 속에서 그녀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항상 달랐다는 거. 다른 사람을 향할 때보다 서로를 향할 때 훨씬 더 밝았다는 거. 정말 자주 손을 부딪히고 자주 미소 짓고 자주, 너무나 자주 서로만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터치하는 방식. 자연스러웠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마치 수년간 연습한 것처럼요. 유진은 강태우의 차 블랙박스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녹음 장치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녀가 몰래 설치해 놓은 장치였죠. 친구의 조언이 있었던 장치였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들의 대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 너 담임 선생님한테 들켰었잖아. 그래.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 담임이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지만 엄마가 다 처리해줬어. 어머니가. 유진은 그 말을 되감기했습니다. 다시 들었어요. 엄마가. 응. 엄마는. 엄마는 우리를 이해했어. 엄마는 다른 사람들처럼 판단하지 않았어. 고등학교. 그들의 관계는 고등학교 때부터였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몇 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유진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검은 분노가 그녀의 가슴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배신감, 수치심, 자조감, 분개심, 모든 감정이 한데 섞여 있었죠. 며칠 후 지수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진이 진실을 알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만날까? 우리 둘이만. 카페에서 마주친 지수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진을 보자마자 말했죠. 경고하듯이 도발하듯이. 우리 알고 있어. 넌 봤어. 그 모든 걸.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너무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신감은 선택된 자의 그것이었습니다. 태우는 날 택했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날 택할 거야. 넌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한 존재일 뿐이야. 태우가 아내가 필요했어. 세상 앞에서는 말이야.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내 거야. 이미 오래전부터 말이야. 지수가 커피 잔을 들었어요. 다정하게 마시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였어.
우리는 다른 종류의 가족이야. 당신은 절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 영원히.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으로 이어져 있거든. 지수의 말이 끝났을 때 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에서 복수심으로 바뀌었죠. 유진은 강태우와 지수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회사에서 팀장이었죠. 명실상부한 엘리트. 서울대 출신, MBA까지 따온 사람. 회사 내에서의 평판은 완벽했어요. 동료들은 그를 존경했고 상사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올해 임원 후보자로까지 거론되고 있었죠. 그리고 지수. 그녀는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서울의 유명 건축주들이 그녀의 손길을 원했어요. 럭셔리한 쇼룸, 고급스러운 포트폴리오, 최고의 평점. 그 모든 게 그녀의 이름값을 만들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여인으로서 말이에요.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0만이 넘었어요. 유진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우의 회사 명예와 지수의 경력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 그들의 이중 생활을 세상에 알리는 것.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죠. 시어머니 정희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유진은 정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강태우와 지수의 어머니. 정희는 60대 초반이었죠. 우아한 목걸이, 잘 정돈된 머리, 항상 완벽하게 꾸며진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유진에게 친절했습니다. 말씀으로, 행동으로 모두 말이에요. 하지만 그 친절 뒤에 뭔가 차가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유진은 카페에서 정희를 마주했습니다. 정희는 홍차를 마시고 있었죠. 상큼한 레몬 향에.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중하게, 하지만 흔들리지 않게. 오히려 손가락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요. 어머니, 제 말을 들어주세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강태우와 지수가 입을 맞추는 장면. 이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진 두 남매의 모습. 그들의 손이 서로를 더듬는 모습. 하지만 정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한번 쓸끝 보고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그리고 웃음을 흘렸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그래. 이미 알고 있었어. 유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치 멀리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요. 나는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었지. 태우가 고등학교 때 지수와. 그렇다고 말이야. 학교에서 교사들이 목격했다고. 나는. 정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했죠. 나는 어렸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말이야. 내 부모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어. 의무로 함께했어. 아버지는 언제나 다른 곳에 있었고, 어머니는 항상 혼자였어. 난 그걸 봤어. 밤마다 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났지. 그리고 난 내 아이들에게 절대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어.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태우가 말했어. 지수를 사랑한다고. 뭐가 이상한지 몰랐어. 아니, 알았지. 하지만 그것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냥 사랑이었어. 불순한 사랑. 잘못된 사랑. 하지만 그것도 사랑이었어. 정희는 유진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그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 설령 그 대상이 그의 누나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정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없었다면 태우는 죽어 있을 테니까. 아버지처럼 말이야. 유진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캐리어, 발 아래에는 5년의 기억, 그리고 핸드폰 속에는 모든 증거. 강태우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표정으로요. 유진아, 넌 어디 가는 거야? 떠나.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뭐가 있었어? 뭔가 잘못됐어. 내가. 태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섰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어. 난 지수가 되지 못했고, 넌 절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 그게 전부야. 밤에는 연기했고, 낮에는 진심이었어. 그게 우리 결혼이야. 이제 끝이야. 유진은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강태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나선 유진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영상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강태우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제목은 팀장 강태우 비위행위 신고였어요. 지수의 주요 클라이언트들에게. 제목은 디자이너 강지수의 신상 정보였어요. 그리고 언론사에. 몇 곳의 기자들에게요. 제목은 근친상간 의혹 드라마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게 섞인 눈물이었을까요?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들. 그것이 파멸을 가져올지 아니면 구원을 가져올지는 누구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봤죠. 함께 5년을 살아온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장소처럼요. 그곳에서의 모든 추억이, 그곳에서의 모든 사랑이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검어졌죠. 그리고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강태우로부터의 통화였어요. 하지만 유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말이 아닌 행동의 시간이었거든요.